한국은 한모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답하는 나라가 아니다. 누가 전쟁의 전원을 끄고 켤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먼저 꺼내는 나라. 이 차이를 못 보면 앞으로도 한국 방산을 가성비 같은 단어로만 소비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국의 선택은 과소평가되고 반대로 미국, 일본, 중국의 프레임이 그대로 승리한다. 지금 해군 전력 논쟁에서 중요한 건 배수량이나 갑판 길이가 아니다. 출격의 템포, 더 정확히는 반복 발진을 누구의 규격으로, 누구의 승인 아래 어떤 유지 구조로 운용하느냐가 핵심이다. 항모는 큰 배가 아니라 전력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리고 분배하며 회복시키는 하나의 거대 전기 시스템이다. 여기서 통제권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항모는 국가 자산이 아니라 외부 표준의 하청 플랫폼이 된다. 미국은 이 게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미국 해군의 항모 체계는 단순히 강해서가 아니라 동맹국이 같은 방식으로 강해지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기술 이전의 문제라기보다 운영 정비, 소프트웨어, 부품 주기, 업그레이드 권한까지 묶어두는 구조다. 동맹이라는 말은 달콤하지만 전력 운영의 손잡이를 남이 쥐고 있으면 그건 동맹이 아니라 종속형 상호 운용성일 뿐이다. 전시에 더 빨리 드러나고 평시에도 느리게 스며든다. 영국 사례가 상징적이다. 영국은 항모를 가졌지만 가졌다는 사실이 곧 운용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항모의 진짜 비용은 건조 시점이 아니라 유지 시점에서 폭발한다. 전력 체계가 한번 외부 규격에 종속되면 선택지는 줄고 청구선은 늘어난다. 이건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심 체계에 들어가는 순간 대부분이 겪는 구조적 비용이다. 결국 항모를 보유한 국가와 항모를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국가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다. 여기서 한국의 태도가 갈린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항모를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대신 미국식 항모 모델에 묶이지 않겠다는 방향을 먼저 깔아둔다. 즉, 한국이 하는 건 항모 건조 경쟁이 아니라 항모 개념 경쟁이다. 유인 전투기 중심의 대형 항모로 정면 승부를 하면 솔직히 그건 이미 미국이 규칙을 만든 판이다. 일본은 그 판에서 미국 표준을 따라가며 안전한 확장을 택했다. 하지만 안전함은 곧 속도 저하이고 속도 저하는 미래 전장에선 치명적이다. 중국은 다르다. 중국은 규격 자체를 새로 만들겠다는 야심으로 밀어붙인다. 문제는 그 야심이 곧바로 운용 품질과 지속 가능성으로 연결되느냐는 점이다. 중국은 빠르게 키우지만 그 과정에서 전력 운용의 신뢰성과 유지 체계를 동시에 증명해야 한다. 즉, 큰 그림은 크지만 세부 운영에서 비용과 리스크가 누적되는 구간이 반드시 온다. 한국은 이 지점을 냉정하게 본다. 큰 배보다 지속되는 출격을 먼저 잡는 이유다. 한국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플랫폼의 과시가 아니라 전력 효율과 운용 자율성이다. 이 관점에서 항모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더 나아가 수단도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무인기 중심의 해상 항공 운용은 전력 요구치를 낮추고 정치적 부담을 줄이며 출격 템포를 끌어올릴 여지를 만든다. 미국이 핵 추진 기반의 막대한 발전량으로 억지로 밀어붙이는 방향이라면 한국은 산업 기반을 활용해 덜 쓰고 더 뽑는 구조를 고민한다. 이건 기술 추격이 아니라 구조 설계다. 정리하면 이렇다. 미국은 규칙을 쥐고 있고 일본은 규칙을 따르며 안전을 선택했고 중국은 규칙을 부수려 하지만 운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한국은 규칙의 바깥에서 새로운 출입구를 만든다. 그래서 조용하다. 깃발을 꽂는 대신 스위치를 내 손에 남기는 쪽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한국이 지금 만드는 건 항모인가? 아니다. 한국이 만드는 건 전력의 주도권이다. EMAS를 기술로만 이해하면 항상 결론이 어긋난다. 전자식 사출 장치는 항공기를 밀어내는 금속 레일이 아니라 전력, 소프트웨어, 운영 규칙을 하나의 묶음으로 강제하는 구조다. 이 구조에 들어가는 순간 항모는 더 이상 국가가 설계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외부 표준을 실행하는 플랫폼으로 성격이 바뀐다. 미국이 이메일스를 핵심 전력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성능 때문이 아니다. 통제의 깊이 때문이다. 미국식 항모 체계에서 이메일스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탐정 설계, 발전량 배분, 에너지 저장 방식, 발진 간 충전 로직, 유지 정비 주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한까지 하나의 체계로 묶여 있다. 이 묶음의 중심에는 미국이 정의한 기준이 놓인다. 동맹국이 EMAS를 채택하는 순간 항모의 수명 주기 전체가 그 기준에 종속된다. 비용은 단가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누적되고 선택권은 계약이 아니라 운용 단계에서 소거된다. 이 구조의 교묘함은 구매가 아니라 운영에서 드러난다. 초기 협상에서는 언제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전력 운용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발전량 부족,
유지 인력의 전문성 요구, 소프트웨어 접근 제한, 부품 교체 주기. 이 모든 것이 외부 기준으로 내려온다.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항모는 있지만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 이것이 EMALS가 동맹을 묶는 방식이다. 미국 입장에서 이 구조는 합리적이다. 항모 전력의 상한선을 관리하면서 동맹국이 같은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는다. 표면적으로는 상호 운용성이다. 실제로는 속도 조절 장치다. 전시의 문제는 더 분명해진다. 발진 템포, 유지, 안정성, 예비 부품 확보. 이 모든 변수에서 동맹국은 자체 판단보다 체계의 허용 범위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전쟁에서 가장 비싼 건 무기가 아니라 지연이다. 여기서 일본의 선택은 보수적이다. 일본은 미국 표준을 따른다. 위험을 줄이고 정치적 마찰을 피한다. 대신 속도와 자율성을 포기한다. 일본 해상 전력은 안정적이지만 구조적으로 미국의 템포를 넘어서기 어렵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철학의 문제다. 일본은 규칙 안에서 최적화를 택했고 그 선택은 미래 전장에서 빠른 전원이라는 옵션을 제안한다. 중국은 반대편에 있다. 중국은 규칙을 거부한다. 자체 전자식 사출 체계를 밀어붙이며 독자 노선을 선언한다. 그러나 문제는 품질과 지속성이다. 대규모 전력 투입은 가능하지만 운용 안정성과 반복 신뢰성을 동시에 증명해야 한다. 항모는 한 번 띄우는 무기가 아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같은 품질로 반복해야 전력이 된다. 이 구간에서 중국은 비용과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 즉, 자율성은 어때? 운영의 대가를 치르는 구조다. 한국의 판단은 여기서 갈린다. 한국은 EMALS를 사야 할 장비로 보지 않는다. 피해야 할 구조로 본다. 그래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 전자식 사출을 말하되 미국식 항모 모델을 전제하지 않는다. 대형 유인 전투기 중심의 발진 요구치를 처음부터 내려놓고 무인기 중심의 에너지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설계를 재구성한다. 이 선택은 기술적 타협이 아니라 통제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후퇴다. 후퇴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전진이다. 핵심은 전력이다. 이메일스의 본질은 고출력 전력 제어다. 순간적으로 저장하고 분배하고 회복하는 능력. 이 능력이 항모 전력의 상한을 결정한다. 미국은 원자로로 밀어붙인다. 그래서 최신 핵 추진 항모에서만 안정적으로 운용한다. 반면 재래식 추진 함정에는 선택지를 주지 않는다. 이것이 구조적 장벽이다. 한국은 이 장벽을 정면 돌파하지 않는다. 바른 높이에서 우회한다. 덜 쓰는 구조, 더 효율적인 전력 관리, 더 짧은 발진거리. 이 모든 것이 통제권을 내부에 남기기 위한 계산이다. 정리하면 이메일스는 기술 문제가 아니다. 권력의 배치 문제다. 누가 기준을 정하고 누가 업데이트를 승인하며 누가 전시 운용의 마지막 결정을 내리느냐의 문제다. 미국은 이 지점을 정확히 장악했고 일본은 받아들였으며 중국은 벗어나려 한다. 한국은 애초에 묶이지 않는 길을 고른다. 그래서 조용하고 그래서 느리게 보인다. 그러나 구조를 보면 한국의 선택은 단기 성능이 아니라 장기 자율성에 맞춰져 있다. 영국은 항모를 가진 국가다. 그러나 그 사실이 곧 항모를 자유롭게 운영하는 국가라는 뜻은 아니었다. 이 차이를 가볍게 넘기면 항모 논쟁은 언제나 배수량과 전투기 숫자에서 멈춘다. 하지만 현실에서 전력을 가르는 건 그 이후다. 유지되는가? 통제되는가? 반복되는가? 영국은 이 세 질문 앞에서 막혔다. 초기 단계에서 영국의 선택은 합리적으로 보였다. 항모를 보유하고 동맹의 기술을 활용해 위험을 줄인다. 문제는 보유와 운용 사이의 간극이었다. 전자식 사출 체계를 둘러싼 협상은 장비 가격에서 끝나지 않았다. 장기 유지 비용, 전력 체계 통합,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 업그레이드 조건이 단계별로 분리되며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겉으로는 기술 협력이었지만 구조적으로는 통제권 이전이었다. 외신들이 지적한 핵심은 단순하다. 항모의 진짜 비용은 건조 시점이 아니라 운용 시점에 발생한다. 사출 체계는 항모 전력의 심장이고 그 심장이 외부 기준에 맞춰 박동하면 전체 전력은 그 리듬을 벗어날 수 없다. 영국은 항모를 가졌지만 항모의 속도를 결정할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철학의 문제다. 영국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영국이 능력이 부족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술력, 재정, 동맹 네트워크, 어느 것 하나 결핍된 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모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국가 역량의 총합을 넘어서는 구조적 장벽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건 특정 국가의 실패가 아니라 체계에 들어간 모든 국가가 마주치는 한계다. 일본은 이 장면을 매우 주의 깊게 본다. 일본은 영국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보수적인 선택을 했다. 미국 표준을 철저히 따른다. 정치적 마찰을 피하고 기술적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그 대가로 독자 운영의 여지를 좁힌다. 일본 해상전력은 안정적이지만 구조적으로 미국의 속도를 넘기 어렵다. 영국이 부딪힌 벽을 일본은 미리 인정하고 들어간 셈이다. 중국은 반대로 영국의 사례를 피해야 할 길로 본다. 그래서 더 강하게 밀어붙인 자체 사출 체계, 자체 규격, 자체 운영 논리. 그러나 이 선택은 또 다른 부담을 낳는다. 항모는 단발성 성과로 증명되지 않는다. 반복 운용에서의 안정성이 전력의 본질이. 중국은 규모로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그 규모를 유지하는 비용과 신뢰성에서 장기적인 검증을 피할 수 없다. 영국은 통제의 목적, 중국은 자율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한국은 영국의 사례를 기술 실패로 해석하지 않는다. 전략적 판단 실패로 본다. 항모를 먼저 정하고 사출 방식을 끼워 맞추는 순간 선택지는 사라진다. 영국은 항모를 가진 뒤에 통제의 문제를 깨달았다. 한국은 그 순서를 뒤집는다. 통제 구조를 먼저 보고 항모의 형태를 나중에 정한다. 그래서 대형 유인 전투기 중심의 항모 모델을 전제하지 않는다. 이 전제 하나가 이후 모든 선택을 갈라놓는다. 영국이 빠진 함정은 단순하다. 동맹이면 공유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현실은 다르다. 공유는 되지만 동등하지 않다. 핵심은 늘 관리된다. 한국은 이 지점을 직시한다. 그래서 EMAUS를 연구 과제로 올리면서도 미국식 운용 체계를 그대로 들여올 생각은 하지 않는다. 연구의 초점은 성능이 아니라 종속을 피하는 구조에 있다. 결론은 분명하다. 영국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미리 보여준 것이다. 항모를 갖는 순간이 아니라 항모를 유지하는 순간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항모는 국가의 상징이 되지만 전력의 주도권은 남의 손에 남는다. 한국은 이 장면을 보고도 같은 길을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느 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구조를 비틀고 있는가? 미국은 강하다. 하지만 빠르지는 않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은 스스로 만든 구조 때문에 빨라지기 어렵다. 택추진 항모, 대형 유인 전투기, 막대한 발전량을 전제로 한 운용 체계. 이 조합은 압도적인 화력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전환 속도를 스스로 제한한다. 한국은 이 지점을 본다. 그리고 그 틈으로 들어간다. 미국 항모 전력의 강점은 규모다. 문제는 그 규모가 곧 관성이 된다는 점이다. 항모 한 척에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 그 위에 얹힌 운용 체계는 수십 년 단위로 고정된다. 유인 전투기 중심의 발진 요구치, 원자로 기반 전력 설계, 대규모 정비 인력 구조. 이 모든 것이 서로를 지탱한다. 하나를 바꾸면 전부 흔들린다. 그래서 미국은 알고 있어도 쉽게 바꾸지 못한다. 이건 기술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 과잉의 결과다. 일본은 이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일본의 선택은 일관되다. 미국과의 정합성이 최우선이다. 그 결과 일본은 안정적인 해상 저역을 유지하지만 미래 전장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무인화 고빈도 출격 환경에서는 선제적 전환이 느릿. 일본은 위험을 관리하지만 촉도를 희생한다. 전략적으로는 안전하지만 경쟁적으로는 둔하다. 중국은 반대로 속도를 택한다.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배치한다. 그러나 속도에는 비용이 따른다. 중국 해군은 대형 플랫폼을 단기간에 늘릴 수 있지만 반복 운용의 신뢰성을 동시에 증명해야 한다. 무인기 시대의 핵심은 많이 띄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띄우는 것이. 출격 템포가 흔들리는 순간 숫자는 의미를 잃는다. 중국은 이 구간에서 아직 검증의 시간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의 선택은 이 셋과 다르다. 한국은 처음부터 유인 전투기 중심의 항모 경쟁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 무인기 중심 운용을 기준으로 발진 체계를 설계한다. 이 차이는 단순한 플랫폼 선택이 아니다. 요구 에너지가 달라지고 발진 거리와 충전 시간의 기준이 바뀌며 함정 설계 전체가 재편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더 작은 전력으로 더 빠른 출격 템포를 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뒤처진 선택이 아니라 다른 기준선이다. 미국은 대형 유인 전투기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계산한다. 그래서 원자로가 필요하고 유지비가 폭증한다. 한국은 무인기를 기준선으로 둔다. 요구 질량을 낮추고 발진 에너지를 절반 이하로 끌어내리며 충전 간격을 단축한다. 이건 성능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전장에 맞는 성능을 재정의하는 것이다. 이 선택의 효과는 구조적으로 나타난다. 발전량을 늘리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전력을 레이더와 전투 체계에 돌릴 수 있다. 유지 인력과 비용 구조가 단순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력 운용의 자율성이다. 미국식 모델은 강하지만 무거운 구조다. 한국식 접근은 가볍지만 빠른 구조다. 무인기 중심 전장에서는 후자가 먼저 도착하고 먼저 반복한다. 미국이 이 길을 당장 따라오기 어려운 이유는 명확하다. 기존 항모 전력을 스스로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럴 이유가 없고 중국은 아직 그 여유가 없다. 한국만이 부담 없이 방향을 틀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한국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그래서 더 위협적이다. 깃발을 세우지 않지만 전장의 리듬을 바꾸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한국은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다. 바른 코스를 먼저 뛰고 있다. 미국이 속도를 올리기 전에, 일본이 방향을 바꾸기 전에, 중국이 안정성을 증명하기 전에 한국은 무인기 전력 효율이라는 축으로 전장의 중심을 옮긴다. 이건 도전이 아니라 계산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이 계산이 어떻게 항모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지 드러난다. 항모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은 결국 무엇을 반복해서 띄울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갑판의 크기나 배수량은 결과일 뿐이다. 본질은 출격의 밀도와 지속성이다. 이 지점에서 무인기와 전력 효율은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항모 개념 자체를 재편하는 기준선이 된다. 한국은 바로 이 기준선을 옮기고 있다. 기존 항모 모델은 유인 전투기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무겁고 비싸고 정치적 부담이 크다. 발진 한 번에 요구되는 에너지가 높고 발진 간 충전 시간도 길다. 그래서 항모는 커졌고 발전량은 폭증했으며 유지비는 구조적으로 증가했다. 미국은 이를 핵 추진으로 해결했다. 일본은 그 구조를 그대로 수용했다. 문제는 이 모델이 무인기 시대 속도와 밀도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인기는 다르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발진 요구, 에너지가 낮다. 무엇보다 손실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적다. 이는 운용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한 대를 완벽하게 띄운다가 아니라 여러 대를 빠르게 반복적으로 띄운다가 중심이 된다. 여기서 전력 효율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전기를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저장하고 분배하고 회복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한국이 항모 논의에서 배수량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신 발진 질량, 사출거리, 충전 간격 같은 변수들이 먼저 나온다. 기준선이 무인기로 내려오면 요구 에너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발전기를 늘리지 않아도 되고 탐정 전체 설계를 전기 시스템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 변화는 항모를 특정 플랫폼에서 전력 운용 방식으로 전환시킨다. 이 지점에서 일본은 불리해진다. 일본은 항모를 항모로 유지하려 한다. 미국식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무인기 운용을 이야기하지만 기본 구조는 유인 전투기 중심이다. 결과적으로 무인기는 보조로 남고 전력 효율은 제한적으로만 개선된다. 일본은 안정적이지만 전원의 폭이 좁다. 항모의 정의를 바꾸기보다 기존 정의를 확장하는 데 그친다. 중국 역시 쉽지 않다. 중국은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지만 대형 항모 중심 구조를 동시에 끌고 간다. 이중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인산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력 분산과 유지 부담을 키운다. 무인기 운용의 장점은 빠른 반복인데 플랫폼이 무거우면 그 장점이 희석된다. 중국은 많이 갖는 항모를 향해 가고 있고 한국은 다르게 쓰는 항모를 향해 간다. 한국의 접근은 단순하다. 항모를 하나의 거대한 무기로 보지 않는다. 전력을 빠르게 순환시키는 장치로 본다. 무인기 중심 사출 체계는 항모뿐 아니라 상륙함, 지원함, 모듈형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건 함정의 이름이 아니라 출격 템포와 에너지 관리다. 이 기준에서 보면 항모를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항공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띄울 수 있는지가 전력의 척도다. 이 변화는 전술을 넘어 전략으로 이어진다. 무인기 중심 항공 운용은 감시, 정찰, 타격을 분리하고 재조합한다. 전통적인 항모 항공단 개념은 느리게 움직인다. 반면 전력 효율을 극대화한 사출 체계는 전장을 촘촘하게 덮는다. 이는 특정 국가의 해군력이 아니라 전장 자체의 리듬을 바꾼다. 한국이 조용히 이 방향을 택한 이유다. 결국 항모의 정의는 바뀐다. 더 크고 더 비싼 배가 아니라 더 자주, 더 안정적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항공 전력을 투사하는 구조가 항모가 된다. 이 정의에서 미국은 느리고 일본은 보수적이며 중국은 무겁다. 한국은 가볍고 빠르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진다. 이 지점에서 항모 이야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본질을 놓친다. 한국이 움직이는 방향은 특정 함정이나 특정 장비가 아니다. 전력 제어를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의 재편이다. 항모는 그중 가장 극단적인 시험대일 뿐이다. 이걸 해군 사업으로만 보면 판단은 항상 작아진다. 미국식 항모 모델은 분명하다. 한 척에
모든 것을 싣는다. 건조 비용은 천문학적이고 유지비는 매년 반복된다. 이 구조에서 돈은 빠져나가고 기술은 축적되지 않는다. 핵심은 늘 외부에 남는다. 일본은 이 모델을 받아들인다. 안전하지만 자산은 늘어도 주도권은 늘지 않는다. 중국은 반대로 모든 것을 안으로 끌어오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규모의 비용과 운영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한국은 다른 선택을 한다. 초기 투자 규모를 낮추고 대신 핵심 기술을 여러 플랫폼으로 확산시키는 구조를 택한다. 전자식 사출이라는 이름에 집착하지 않는다. 고출력 전력 제어, 에너지 저장, 선형 구동, 진동 억제의 모듈들이 핵심이다. 이 모듈은 항모에만 쓰이지 않는다. 상륙함, 지원함, 지상 발사 플랫폼, 심지어 민간 인프라로까지 이어진다. 이건 무기 개발이 아니라 산업 설계다. 이 구조의 장점은 명확하다. 첫째, 통제권이 남는다. 외산 장비는 사는 순간부터 기준이 외부에 있다. 소프트웨어, 부품 주기, 업그레이드 모두가 계약서 밖에서 결정된다. 국산 전력 체계는 다르다. 실패의 책임도 개선의 고난도 안에 남는다. 이건 위험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기술은 통제할 수 있을 때만 자산이 된다. 둘째, 유지비 구조가 바뀐다. 미국식 항모는 매년 비용이 쌓인다. 한국이 택한 방식은 초기엔 조용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벌어진다. 전자식 전력 중심 구조는 인력과 설비를 단순화한다. 유지비 절감은 부수 효과가 아니라 설계 목표다. 전시보다 평시에 더 큰 격차가 난다. 셋째, 수출의 형태가 달라진다. 완성된 함정을 파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줄어든다. 대신 필요한 건 운용 인프라와 핵심 모듈이다. 무인기 사출 체계, 전력 관리 시스템, 에너지 저장 솔루션. 이건 플랫폼과 분리돼 거래될 수 있다. 한국에게 유리한 구조다. 대형 플랫폼 경쟁에서 빠져나와 전력 운용의 표준을 파는 위치로 이동한다. 이 지점에서 일본은 다시 한번 불리해진다. 일본은 완성품에 강하지만 표준을 흔드는 데는 조심스럽다. 중국은 표준을 만들려 하지만 신뢰의 비용을 아직 충분히 지불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미 표준을 쥐고 있지만 새로운 표준을 스스로 무너뜨리기 어렵다. 한국은 틈새가 아니라 전원 구간에 있다. 결국 이 선택은 군사 전략을 넘어선다. 고속 전력 제어, 에너지 저장, 비접촉식 구동의 기술들은 군과 민을 동시에 관통한다. 극한 환경에서 검증된 기술은 민간으로 내려온다. 철도, 항공, 우주, 자동화 파급은 넓급은 넓다. 그래서 이 연구는 조용하다. 깃발을 꽂을 필요가 없다. 결과는 산업지표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한국은 항모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은 전력의 주도권을 산업화하고 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한국 방산은 늦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다르다. 누가 표준을 만들고 누가 그 표준을 사느냐의 문제. 이 싸움에서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다.